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는 이제 지구 시스템을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권까지 자기장에 미치는 영역 그래가지고 이제 외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권에 대해서 볼 때는 층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정리가 쉬우실 겁니다. 자, 먼저 기권부터 보시면요. 기권은 공기 등 기체가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류, 성층, 중간, 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층상 구조가. 자, 그리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주로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수증기도 있습니다. 자, 수증기도 기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을 보시면은 수증기를 제외한 지구의 물과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기권으로 넣고요. 수증기를 제외한 물과 얼음은 수권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해수, 바닷물이죠. 그리고 빙하, 아니면 눈, 하천수, 호수, 지하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권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름 있죠. 하얗게 보이는 구름. 이거는 수권으로 본다. 기권이 아니고 수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는 투명해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거, 그건 이제 기권으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구름은 이제 허옇게 보이는 거, 그건 이제 수권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권은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합해가지고 다 생물권으로 넣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하고 식물이 만약에 이제 죽었어요. 동물의 사체, 아니면 식물의 사체, 이런 것들은 생물권으로 보지 않고요. 지권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의 사체는 이제 지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권은 뭐냐면은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표와 지구 내부를 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암석, 토양, 퇴적물,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쌓였다 그러면 퇴적물이죠. 또 아니면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지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권도요, 층상 구조가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이제 층상 구조가 있으니까 층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권은요, 지구 대기권 바깥의 영역을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00km 정도의 이상의 영역을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장이 그래도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미치는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먼저 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표면부터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를 이제 지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각하고 멘틀의 사이를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각은 암석 혹은 토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구의 겉부분, 딱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차갑죠. 지구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차갑습니다. 지표의 평균 기온 15도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지표는 조금 차가운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일명 모호면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자, 멘틀은요, 구텐베르크면 2900km 정도 깊이까지 그때를 이제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멘틀은 지구 부피의 80%를 차지를 해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멘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틀은요, 감람암질의 유동성 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람암이라고 하는 거는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색, 약간 이 칠판색이라고 할까요? 칠판에 지금 하얗게 비춰주는 이 정도 색, 그런 색깔로 약간 초록색 아니면 카키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그게 바로 이제 감람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용융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딱딱한 고체입니다. 암석이에요. 암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이 부분 이 틈 사이들이 뭔가 조금 녹아있다, 부분 용융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체들이지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구구구궁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액체가 아니고요, 젤리 같은 거 아니고요, 확실하게는 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서서히 대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외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하고 외핵 사이의 그 경계를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핵은 5100km까지를 이제 외핵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액체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있는 완전한 액체 상태이고요. 물질은 철하고 소량의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류를 하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거의 이제 계속 균일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대류를 하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영원히 계속 지속적이진 않을 거죠. 그쵸? 조금씩 방향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기도 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핵이 나옵니다. 내핵은요,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인데 외핵하고 성분은 같죠, 그쵸? 그런데 여기는 고체로 되어 있는 층이고요. 5,100km에서부터 6,400km까지 가장 중심까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가장 중심까지를 내핵이라고 합니다. 고체입니다. 자, 온도와 밀도와 압력이 가장 큽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는 액체고요. 액체보다 더 온도가 높으니까 얘도 액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각하고 멘틀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암석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상부 멘틀이라고 써있고 여기 하부 멘틀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바로 하부 멘틀이 아니고요. 여전히 여기도 상부 멘틀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해양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이 있죠. 그쵸? 그리고 상부 멘틀이 있는데 지각을 포함해서 멘틀의 가장 윗부분 100km 정도까지 깊이 100km 정도까지 이 멘틀은요 굉장히 조금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에 뭔가 딱 붙어 있어요. 지각에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 100km 정도까지 이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암석권은요, 지각하고 멘틀의 가장 윗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구는 여러 개의 암석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권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 조각조각 나 있는 암석권들을 갖다가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은 연약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연약권은 뭐를 연약권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조금 멘틀의 대류가 부분 용융이 많이 되어 있어서 멘틀의 대류가 조금 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0km 정도까지, 깊이 한 400km 정도까지 이 정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의 깊이가 2,900km 정도까지인데 그 중에서 400km 정도니까 그렇게 깊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상부 멘틀입니다. 하부 멘틀이 아니고 상부 멘틀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고치세요.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하부 멘틀이 아닙니다. 상부 멘틀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이, 이 두 개의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대륙 지각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두껍습니다. 35km 정도의 굉장히 조금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고요. 해양 지각은 조금 얇습니다. 5km 정도의 조금 얇은 그런 지각이 바로 해양 지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큽니다. 2.7, 3.0, 0.3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퍼센트로 보면 10%나 더 큰 거예요. 한 10% 정도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차이가 상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하고 만나게 되면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자, 그리고 대륙 지각은 주로 이제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각 권별로 직권이냐 수권이냐 뭐 이런 거별로 특징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하고의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직권은요,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권에 기체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기체를 공급해 주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수증기 H2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준다. 기권에 기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직권에 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죠. 생물권이 생활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체 구성 성분을 공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뭔가 미네랄이나 무기염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식물이 먹고요. 그리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생물체의 구성 성분을 이루어주고요. 그리고 양분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는요. 생물체의 구성 성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탄소잖아요. 자, 탄소는 석회암, 직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측면을 보면은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권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땅덩어리가 이게 지금 지구 표면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288켈빈 정도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외선을 방출을 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리고 지구 내부에 보면은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해요? 뜨겁죠. 굉장히 뜨겁죠. 왜 뜨거워요? 원래부터 형성이 될 때부터 뜨거웠어요. 미행 성체들이 충돌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그마의 바다를 이룬다 그랬죠.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뜨거웠습니다. 그나마 조금 식으니까 지각이 이제 식으니까 지금과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 내부를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 여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도 또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형이 있죠. 지형. 이렇게 만약에 산이 있다. 그런데 여기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빗물이 이렇게 이 지형을 타고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뭔가 강도 이루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따라서 수권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반대로 수권에 의해서 지형이 또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상현상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습기를 머금은 어떤 그런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죠. 자, 그런데 산을 만났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형이 바로 기상현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요. 직권은 변화가 가장 느립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정화 속도가 더딥니다. 한번 오염이 되면은 그거를 정화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예요. 자, 기권은요, 층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류, 성층, 중간, 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류권은요, 0km, 지면에서부터 11km 정도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적도지방의 대류권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대류권의 그 두께가 조금 얇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대류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류권은 아래가 따뜻하고요.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지표면이 따뜻한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했죠.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표면이 따뜻한 거예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는 그런 영역에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식어요. 그럼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오고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이죠.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류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수증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상 현상들, 눈도 오고요, 비도 오고요, 구름도 생기고요, 안개도 끼고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권의 약 75%가 바로 이 대류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는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 여기에서부터를 우리가 이제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층권은 대략 11km에서 50km 정도까지를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25km 정도까지는 거의 25km 정도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하부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이 햇볕을 흡수를 해서 햇빛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존층의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트기류가 있습니다. 11km 정도의 제트기류가 존재를 해요. 제트기류는 뭐냐면요, 지구가
T기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 성층권 정도의 이런 식으로 Z기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이런 Z기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Z기류를 타고 가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와이라든지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국 쪽으로 갈 때 이 Z기류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갈 때는 빨리 가고요. 올 때는 천천히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층권은요, 하부에 오존층과 Z기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하다. 왜 안정하냐면요, 아래쪽은 차가워요, 위쪽은 따뜻해요.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하다, 공기의 흔들림이 없이 안정하다. 그래서 비행기의 경로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게 되다 보면요, 다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영역을 중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사실상 굉장히 급격하게 공기가 좀 희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류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갑기 때문에 대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증기가, 대류권은 수증기가 많죠. 그런데 중간권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그렇게 뭐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주에서 날아드는 어떤 돌멩이들, 뭐 유성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간권에서부터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딱 잘 진입을 해가지고 각도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물론 지표면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유성들, 어떤 돌멩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 중간권에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자, 1년에 한 40톤 정도가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얇은 희박한 나트륨 원자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열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열권은요, 전리층, 전기적으로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층이에요. 전리층도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매우 큰 일교차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대기가 이제 굉장히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금방 식어가지고 굉장히 차갑다, 매우 큰 일교차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로켓을 쏜다, 인공위성이 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열권의 대기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낮이냐 밤이냐, 몇 시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주공학, 우주과학 이런 데 있어서는 이 대기의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웨더 벌룬이라고 있죠. 웨더 벌룬.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웨더 벌룬을 보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웨더 벌룬이 아니고 기상 관측, 민간용 기상 관측이 아니고 서베일런스 벌룬이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수집하는 벌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약간 시끌시끌하죠, 국제 정세가. 그런데 이제 웨더 벌룬이라고 하는 거, 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의 날씨, 어떤 기상 상황, 온도, 뭐 압력,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웨더 벌룬 아니면 라디오 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띄워서 성층권보다 높이 거의 뭐 중간권, 열권까지도 올라가면서 그 기상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웨더 벌룬 아니면 라디오 존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실은 무엇일지 이제 뭐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거 웨더 벌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거는 첩보용 정보 수집용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약간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류 성층 중간 열을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냐면은 온도 변화예요. 온도가 떨어진다 대류권, 다시 올라간다 성층권, 다시 떨어진다 중간권, 올라간다 열권, 이렇게 기온을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압하고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밀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대기의 밀도가 굉장히 팍팍팍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분자량을 보시면은 분자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균질함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공기의 균질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2하고 O2하고 어떤 조성비가 대략 78%, 21%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의 조성비가 거의 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표에서는 평균 분자량이 높지만 더 하늘로 올라갈수록 분자량이 작아진다. 그러면서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기체들의 분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대기의 조성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순서로 되어 있죠. 질소는 78.1% 정도, 산소는 20.9%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8하고 21하고 더하면 벌써 99%죠. 자, 그런데 나머지 1%가 거의 다 아르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4위를 차지를 하는데요. 그게 0.04%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은 18.18 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pp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100만 분의 1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만 개의 입자가 있는데 100만 개의 입자 중에서 18개 정도가 네온이다. 그리고 100만 개 중에서 한 5개가 헬륨이다. 100만 개 중에서 한두 개가 메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 산소다.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요. 일단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수증기는 왜 그러냐면은 건조한 곳에서는 0.01%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0.01이 아니고 0.001% 그리고 조금 습한 곳에서는 5%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함량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수증기 함량은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의 조성비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비율은요. 질량비가 아닙니다. 질량비가 아니에요. 구성하는 그게 질량비가 지금 아니고 어떤 비율이냐면은 몰수비입니다. 몰수비. 몰수비는 한마디로 이제 개수비입니다. 입자의 그 개수비고요. 아니면은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피의 비다라고 간주를 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이제 부피비라고 보셔도 되고요. 엄밀하게는 몰수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성층권 하부에 오존층이라고 있다고 했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데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볕에서 굉장히 유해한 자외선이 쏟아지는데요. 그 자외선도요,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자외선이 조금 짧은 파장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외선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이 있습니다. 둘 다 인체에는 유해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유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세포를 파괴하거든요. 뭐 핵산의 성분들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파괴를 하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광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짧은 파장의 자외선은요, 누가 흡수를 하냐면은 O2가 흡수를 합니다. 자, O2가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 관여를 해요. O2를 만나면 100에서 240나노미터 정도의 자외선 빛이 O2, 산소 입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거를 O와 O로 쪼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쪼개진 O는 옆에 있는 O2하고 만나가지고 O3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쪼개진 O도 옆에 있는 O2하고 만나가지고 O3가 됩니다. 물론 이제 O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옆에 또 O가 있어가지고 O하고 만나면 다시 O2가 되겠죠. 그렇지만 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자외선이 O와 O로 이제 쪼개면서 O는 바로 옆에 있는 O2하고 만나서 O3가 바로 형성이 되고 여기도 바로 O3가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O2가 O3로 산소가 오존으로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입니다. 240에서 315나노미터 정도의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은 O3, 오존을 만나게 되면은 이 O3를 O와 O2로 쪼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O는 옆에 있는 O하고 만나서 O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O2를 만나게 되면 다시 O3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 오존이 O2로 되면서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자외선의 영역의 그 파장들을 이 O2와 O3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O2가 O3가 되고요. O3가 O2가 되는데 조금 짧은 파장의 자외선은 O2를 O3로 만들고 그리고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은 O3를 O2로 만든다. 그래서 O2가 O3가 됐다가 O3가 O2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외선을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자외선을 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존층은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를 하면서 차단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오존층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왜 파괴가 되었냐면은 바로 클로로플루오로탄소 CFC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파괴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냉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냉매가 무엇이냐면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 R22라고 하는 그런 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데 이제 가스를 주입한다 아니면 그게 뭐 가스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차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그런 원료가 바로 이 R22라고 하는 냉매입니다. 일명 이제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기도 쉽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고 냄새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능까지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거의 단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에서 염소 원자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염소 원자가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은 이 염소가 O3를 오존을 딱 만나게 되면은 오존층에서 얘를 만나면은 이거를 ClO하고 O2하고 분리를 합니다. 원래 오존은 누가 쪼개줘야 돼요? 자외선이 쪼개줘야 돼요. 근데 얘가 그냥 쪼개버리는 겁니다. O3를 딱 만나면 ClO하고 O2하고 딱 쪼개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lO가요, 옆에 있는 O를 만나면은 또 Cl하고 O2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O가 있으면은 옆에 있는 O2하고 만나가지고 얘가 O3가 생성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못하게 ClO가 O랑 딱 만나면은 또 O2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O3가 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얘가 싹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O3가 되는 과정을 바로 이 Cl, 염소 원자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쵸?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O3를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부터 오존 구멍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류가 굉장히 빨리 발견을 했습니다.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네? 왜 사라졌을까? 얘 때문이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빨리 깨달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서 이 R22를 쓰지 말자. 점점 사용량을 감축하고 언제부터는 쓰지 말자. 제 기억으로 2010년인가요? 2010년부터는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굉장히 다행스럽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R134A라고 하는 새로운 냉매를 일찌감치 또 개발을 합니다. 이거를 개발한 데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빠르게 R22가 R134A로 대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최근까지도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부분 이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존층이 점점점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는 남극에 있는 이 오존 구멍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되더라도 환경 오염이 되더라도 인류가 뜻을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권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상현상을 나타낸다.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해류가 생겨요. 바람 때문에 해류가 생기거든요. 바람들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상현상,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서 암석이 풍화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물질의 순환에 관여를 합니다. 물질의 순환에 관여하고 또 수증기와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 순환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물권을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이 대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외선이 없는 그 안전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물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기권에서 다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유성, 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1년에 40톤 정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대기가 없으면 그게 이제 막 땅바닥에 쿵쿵쿵쿵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대기에서 다 타버리죠. 그쵸? 흔치 않죠. 그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운석이 어디 하나 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운석 어디 딱 떨어져가지고 그 주워다가 팔면 굉장히 큰 돈을 벌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번 최근에 떨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대부분 대기권에서 차단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명 유지 활동인 호흡, 광합성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한다. 생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흡, 산소를 CO2로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광합성은 CO2를 산소로 바꾸는 과정이죠. 호흡과 광합성에 관여를 한다. 자, 그리고 온실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지구의 표면 온도를 조금 상승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 평준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도 조금 높여주고요. 그리고 평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은 이 적도 지방이나 낮이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그리고 극지방 아니면 밤 이런 데는 훨씬 더 굉장히 더 추울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대기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도 지역은 좀 시원하고 그나마 극지방은 조금 더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수권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 물입니다. 생물체의 생활 환경, 바다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강에도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물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은 생물체 내에서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수현상, 어떤 기상현상, 그리고 암석의 침식, 풍화, 지형변화 이런 것들, 물이 흐르면서 암석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풍화, 암석이 이게 이제 비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노화가 되죠. 그렇죠?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더 잘 부서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형 변화, 물이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킨다. 침식도 하고 퇴적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수권의 역할입니다. 자, 수권은요. 뭐가 제일 많냐면은 해수가 제일 많습니다. 97.2%가 바로 바닷물이에요. 전체 물 중에 97.2%가 바닷물. 자, 그리고 나머지 2.8%가 이제 육지의 물 담수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얼어 있습니다. 눈으로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얼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빙하 2.15%가 바로 빙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보시면은 0.62%가 지하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은 호수와 하천수인데 그게 0.03%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3%만 우리가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우려 국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뭐 강도 많이 있고 저수지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인구가 워낙 많고 물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빙하를 활용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그런데요, 지하수도 퍼올리면은 고갈이 되고요. 지하수를 자꾸 퍼올리면은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빙하 이런 것들도요. 그냥 자꾸 이제 캐다가 녹이면 어때요? 그 하얀 부분이 많이 없어지면 또 그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요. 그렇죠?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바닷물 굉장히 많고요. 바닷물을 담수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닷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 좋게 담수화를 효과적으로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은 좋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담수화 사업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담수화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이제 담수로 바꾸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어디에 제일 많다? 바닷물로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빙하다. 그 다음에 지하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호수와 천수는 가장 적다라고 하는 거. 이 순서, 어떤 게 제일 많은지 크기 순서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수가 많은지 호수와 천수가 많은지 이거 잘 구분해가지고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뭐 통합과학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바닷물하고 담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이온들 하고요. 그리고 담수 안에 녹아있는 이온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단위가 다릅니다. 여긴 미리그램이고요. 여긴 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녹아있는 게 훨씬 더 많다. 이온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온이 가장 많냐면 Cl-, 염소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염화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황산 이온도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NaCl 소금의 주성분 NaCl 염화나트륨 아니면 MgCl2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을 건조시키면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배우셨죠? 이온 결합 물질들이죠.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이온 결합하는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뭐다? 바로 Cl-, 염화이온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담수에는요 어떤 게 제일 많냐면 HCO3-가 가장 많아요. HCO3-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주로 이제 칼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aCO3 어떤 탄산 칼슘 석회석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CaCO3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바닷물도에 이제 층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도 분포에 따라서 층상 구조를 나누는데요.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맨 위쪽에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맨 위쪽에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층,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왜 혼합층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왜 온도 변화가 없는지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온도 변화가 없냐면 여기 위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이렇게 맨 위층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섞이면서 바닷물이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요. 왜 온도 변화가 없냐면 섞이기 때문에 혼합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깊게 들어가면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온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층, 그래서 수온약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약이 뭐냐면 도약하다 할 때 그 약자예요. 수온약층. 온도가 급격하게 변한다. 도약할 때 그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가지고 여기는 바닷물이 따뜻한데 여기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 떨어지다 보면요. 한 4도씨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 더 이상 막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4도씨가 물에서 비열이 가장 큰 온도이기도 하면서 밀도가 가장 큰 그런 뭐 특별한 온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더 낮아지긴 합니다. 거의 0도, 뭐 마이너스 1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거의 일정한 층이 나타난다. 여기는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심해층.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수온약층의 특징이 조금 특별한데요. 수온약층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합니다. 아래가 차고 위에가 따뜻하다 그러면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래 차가운 층은 아래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위에 따뜻한 층은 위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위에 있는 혼합층의 이 물들은요. 위에 공기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위에는 혼합층은 산소가 풍부합니다.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온약층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수온약층이 딱 이렇게 안정하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심해층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렇죠? 또 심해층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무기염류들이 있습니다. 무기염류를 가라앉은 어떤 그 퇴적층에서 아니면 어떤 그 해저 화산에서부터 공급되는 무기염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기염류들도 올라가려고 해도 수온약층이 딱 안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심해층의 무기염류들이 혼합층까지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특징 그러면은 그쵸, 안정하여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층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혼합층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혼합층의 원인은
바람이라 그랬죠. 그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위도, 그러니까 뭔가 적도 지역 이런 데죠. 수온은 높아요. 표층 수온이 높죠. 더운 지역이니까. 그쵸? 그렇지만 바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층이 그렇게 두껍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온약층은 굉장히 발달하죠. 그쵸? 조금만 들어가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수온약층이 쫙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중위도를 보면은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세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고 역시 수온약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수온약층이 발달해요. 그런데 저위도하고 중위도하고 수온약층의 어떤 그 차이를 본다 그러면은 중위도 지역은요,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게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수온약층도 두껍게 시작돼서 두껍게 끝나요. 더 깊은 곳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온약층이 더 깊게 이제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적도 지역은 굉장히 온도의 분포가 급격한데, 온도의 분포는 급격한데 그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게 시작해서 얕게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 지역 있죠. 고위도 지역은 혼합층이라든지 어떤 수온약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전체가 심해층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냥 바로 그냥 4도씨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차갑기 때문에 별로 이제 수온약층이라든지 혼합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지 않는다. 고위도 지역은 그냥 이렇게 심해층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보는 모사 시험인데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전등, 적외선 램프 이런 것들을 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밑에가 이제 반사가 돼서 그러는지 밑에 바닥 쪽의 온도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부채질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부채질을 하게 되면 이 온도계가 막 흔들리죠. 온도계가 흔들리면서 막 섞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온도계 말고 그 벽에다가 붙이는 뽁뽁이로 이제 붙이는 어항 벽에 붙이는 그 온도계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잘 안 됩니다. 이 실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벽면의 온도를 벽 쪽에 붙어 있는 물의 온도를 재서 그런지 좀처럼 이 실험이 여기에서 지금 나온 대로 이거대로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30cm고요. 고작 온도계 5개예요. 이렇게 나올 리가 만무하죠. 5개 온도 해보세요. 하나, 둘, 뭐, 셋, 넷, 5개 정도 되려나요? 이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여기도 뭐예요? 5개 꽂아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 꼽는데, 이게 온도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뇌피셜로 만든 실험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살짝 드는데, 저는 직접 해보니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서 잘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그렇다라고 해야죠. 그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혼합층 없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부채질을 하면은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이런 구간이 나타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생물권인데요. 생물은 지구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수권, 직권, 생물권, 생물권에도 생물이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에 걸쳐서 지구 표면에 전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포함입니다. 미생물도 생물권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물권의 영향 보면요. 풍화의 침식에 관여합니다. 풍화하고 침식에 관여를 해요. 나무 뿌리가 돌을 굉장히 급격하게 풍화시킵니다. 나무 뿌리에서는 산성 액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풍화 침식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광합성, 호흡 이런 걸로 대기 조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물질 순환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데 특히 질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에 관여를 합니다.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 시켜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더 심화시켜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원시 대기에서부터는 옛날에 많았는데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다 그랬죠? 그쵸. 온도가 식어서 비가 내리면서 비에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그 양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산소가 증가를 했다. 산소는 왜 증가했다? 광합성 생명체의 등장으로 광합성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산소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산소가 어떻게 돼요? 산소가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오존으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오존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심히 산소가 생기고 오존이 생겨가지고 오존층이 생깁니다. 이 오존층은 뭐를 막아줘요? 그쵸. 여기 있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자외선이에요. 그 전에 오존층이 얇을 때는 자외선이 막 뚫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이제 두껍게 생기니까 자외선이 오다가 차단되고 오다가 차단이 되는 거죠.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의 육상 진출도 일어나고 동물의 육상 진출도 일어날 수가 있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육상 생물들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또 이제 지구 자기권도 있습니다. 지구 자기권.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굉장히 유해한 그런 어떤 방사선들 있죠. 우주선들, 방사선들 이런 것들이 자기장이 막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기장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막 날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 그리고 오존층, 자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관지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자기장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장은 우리 이제 지구 내부에서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극 근처에 뭔가 S극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남극 근처에 N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으로 나침반을 만들어 가지고 딱 보면은 N극이 어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N극이 북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S극을 향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석의 S극이 남극, 그러니까 지구의 N극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북, 이 부분을 자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 자전하는 그 정확한 북극하고 정확한 남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북의 위치, 자남의 위치, 자북극, 자남극의 위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의 크기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기장이 어떻게 해서 이 지구를 보호를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날아듭니다. 그 중에서 전자하고 양성자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가 날아들다가 이 자기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한번 자기력선을 그려볼게요. 자기력선을 이렇게 종이 해가지고요. 자,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그쵸?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날아들잖아요. 전자가 날아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가 날아든다라고 보면은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이동 방향하고 반대죠. 그렇죠? 전자가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F는 I 곱하기 B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그쵸? 저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오다가 휩니다. 이쪽으로 휘어요. 자, 근데 이렇게 휘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전류의 방향 이쪽으로 될 거고요. 그쵸? 자기장 방향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또 저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전자가 이 위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북극 아니면 남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양성자도 마찬가지죠. 양성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쭉 오는 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걔도 역시 오다가 조금 더 안쪽에서, 왜냐면 질량이 더 크니까 조금 더 안쪽까지 날아들어가지고 얘도 이제 회전을 하다가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전자와 양성자의 그 입자들을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수도 없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아마 생명체가 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지구의 자기장에 있어서 전자들이 주로 머무는
외대, 바깥쪽에 외대, 그리고 양성자들이 주로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안쪽에 머무는 내대. 그래서 외대와 내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통틀어서 벤 앨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벤 앨런대. 벤 앨런대는 외대와 내대가 있고요. 외대는 전자가 머물고 내대는 양성자가 머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구의 자기장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게 바로 외핵의 철과 니켈이, 외핵이 또 이제 액체잖아요. 그쵸? 외핵의 철과 니켈이 이제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대류를 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보세요. 대류라는 게 영원히 일정할 수는 없겠죠. 그쵸? 대류라는 게 영원히 일정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속도가 변하기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와 세기와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구과학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이 자북과 자남의 그 위치하고 그리고 자기장의 어떤 세기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지금 도달을 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자기장의 방향이 확 바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전에는 어떤 이론도 있었냐면요. 하나의 거대한 연구 자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찌감치 파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퀴리 온도라고 있어요. 퀴리 온도는 뭐냐면은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퀴리 온도예요. 퀴리 온도에 도달을 하면은 그 자석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온도가 770도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내부 온도는 3000도가 넘거든요. 3000도가 넘으니까 당연히 자석이 자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영구 자석이 여기 심어져 있는 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그 외핵이 막 대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나모 이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모 이론. 지구 내부에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철, 니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구 전체의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기장은요,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태양풍과 우주선, 여기에서 이제 선은 뭐 엑스레이, 뭐 감마레이 할 때 그 레이의 선입니다. 자, 그런 우주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능 입자들을 이제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들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이 있으면요, 오로라 현상이 생깁니다. 뭔가 이제 오로라 이제 아름답긴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별로 그렇게 사람 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다른 행성들 아니면 다른 위성들, 우주의 어떤 천체들을 관측을 할 때, 저 천체에서 오로라 현상이 뭔가 발생을 한다. 오로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자기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성이나 아니면 목성의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기서 오로라가 있네. 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오로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폭풍 현상이 태양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지구 자기장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의 태양풍이 쫙 밀려오면서 자기장의 모양이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아요. 오로라의 발생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통신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은요, 나침반의 이용에 당연히 나침반에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철새나 동물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을 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새가 자기장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력을 연구를 하면은 이 땅덩어리가 옛날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고지자기, 그러니까 옛날의 지자기다. 땅에 있는 그 자기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고지자기를 연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성암 이런 거 있죠. 아니면 퇴적암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 그 자기장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 자기장의 방향대로 퇴적되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 화성암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위치가 옛날에 어느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방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틀어졌네. 이쪽으로 이동했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실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요, 수권 2, 기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태풍을 발생시켜주고 CO2를 방출하고 뭐가요? 수권 2, 기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수권 2,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 수권은 생물체에 물을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수중생물의 서식처가 되죠. 그렇죠? 물은 서식처가 된다. 그리고 물이 이동을 하면서 종자와 포자를 운반시켜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수권 2,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 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셔가지고 이 칸에 있는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생물권 2, 수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는 빈칸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A, 뭐 여기 B, 여기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B에 들어갈 알맞은 예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쪽 근원 2, 그쵸? 영향에 미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물이 뭐 직권에 미친 영향인데 아니면 직권이 물에 미친 영향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이제 표로 나오는 거 말고도요,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권이 직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쪽 방향.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기권이 직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직권이 기권에 미치는 영향은 B,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서로 그냥 연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건 쉬워요. 문제가 연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일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기권이 수권에 미친 영향이 E라는 거고 수권이 기권에 미친 영향이 F라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물질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실제로 그게 이동을 하는 방향대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탄소의 이동과 순환인데요. 자, 대기에 있었던 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대기에 CO2의 형태로 탄소가 있었겠죠. 그게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식물로 실제로 이 탄소가 대기에 있던 게 식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식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에 있었던 탄소가 분해가 되어서 유기물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기물이 퇴적이 되어서 지각으로 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살표를 보실 때 동물이 대기에 미친 영향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에 있던 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대기로 탄소가 이동을 한다. 실제로 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물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내용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화살표의 의미와 화살표가 이제 따라가는 거, 그쵸?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원이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뭔가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 푸는지만 잘 파악하시면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